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발행된 일요서울 기사들 중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들만 모아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자매가 2009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018년 이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청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두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두환 기자입니다. 네. 이야기만 해도 지금 사실 9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 기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좀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그러게요. 근데 이 사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이 사건 처음에 발생을 한, 쉽게 말씀드리면 성폭행을 당한 건 200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이 언니한테 이제 단역 알바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언니가 단역 알바를 하러 갔다가 총 12명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실 생각해도 좀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자살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있었죠? 예. 뭐 사실 12명이라고 하면 누굴까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좀 알아봤더니 뭐 그 당시 이제 드라마 기획사, 뭐 보조 반장, 그다음 부장들, 뭐 캐스팅 담당자 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좀 몹쓸짓을 당했더라고요. 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뭐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2009년, 이제 2004년도에 그 성폭행이 발생을 하고 또 그 해에 고소를 합니다. 그랬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아마 뭐 혐의 없음 같은 거니까는 그렇겠죠. 결국 이제 뭐 대부분 한결같이 합의에 의한 뭐 관계가 맺었다 이런 식으로 그놈의 합의에 의한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근데 사실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경찰 조사를 할 때 이제 2차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조사할 때 수없이 많은 2차 폭행이 가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말을 하길 꺼리는데 이때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 경찰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할 때 분리해 놓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없이 진술을 들었고요.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성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봐라. 이런 내용까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연히 피해를 본 분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뭐 그런데다가 대질 질문으로 2차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결국은 2006년도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해자들이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잘못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사실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머니가 가장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 피해자 언니는 2009년도 8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언니가 죽고 6일 뒤에 그 알바를 소개시켜줬던 동생도 결국 똑같이 자살을 하죠. 뭐 한 번에 두 자녀를 다 잃은 꼴이 된 거고요. 사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결국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뇌출혈로도 사망을 하십니다. 현재 지금 이 피해자 가족은 어머니밖에 안 남아 계신 거죠. 상대방들은 그 후에도 승승장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분야에서 뭐 열심히 자기를 잘 하다 보니 뭐 계속 성장을 했고 뭐 책임자도 됐고 심지어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 상황 때문에 이제 고소는 취하했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1인 시위를 했던 건데 1인 시위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거는 최종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재조사 청원이 지금 기사를 썼던 시점 기준에서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조사가 됩니까? 지금은 20만 명이 돌파한 상태고요. 됐습니까? 예. 경찰청장이 최근에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 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죽음의 원인으로 이 가해자들이 아니고 경찰을 지목한 거예요? 예, 실제 어머니가 방송에서 성폭행 가해자는 12명이지만 딸을 죽게 하는 건 경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2차 가해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도 그렇죠. 그랬겠죠. 사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이야기가 실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뭐 단순하게 자정뿐만이 아니고
또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해도 문제인 게 아직까지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찰마다 다 다르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실제로 성폭행 관련 뭐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경찰을 문제 삼는 경우도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일사부재리인데 또 고소를 했어요? 예, 2015년도에 이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는 9년 6개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때로부터는 4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서 결국 또 소송을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1인 시위에 나서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하고. 예, 그렇죠.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에 의한 그런 성폭행이 정말 이 두 자매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보면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문제는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면 이 사람들로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하여 다시 재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미투 운동 분위기에서 누군가라도 피해자분이 나서 준다면 이 사건과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재조사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조금은 걸게 되네요. 예, 예. 장자연 사건도 재조사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죠? 예, 단역배우 자매 사건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좀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마찬가지로 20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정기관에서도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진실이 밝혀질지 저희도 한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자연 사건으로 재조사에 시작을 한다면 묻히지 않고 단역배우 자매 사건도 재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가수들이 북한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죠. 이 이야기 나눌 이범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범희 기자입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예, 한국 가수들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그 평양에서 2회 공연을 하기로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윤산 단장을 필두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윤도현 밴드, 정인, 서연, 걸그룹 레드벨벳, 알리 등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이번에.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된 건가요? 일단은 그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 공연을 했던 이력이 있던 그 가수들입니다. 조용필 같은 경우는 2005년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는 2003년 네, 했었고 최진희 씨는 1999년, 2002년, 2005년도에 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도현 씨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03년도에 그 북한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단골들은 그런다고 치고 네. 새로 선정된 분들은 네, 일단 뭐 백지영, 레드벨벳 이 두 팀이 제일 핫한데요. 네. 왜 이들이 선정됐냐가 이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그 노래가 북한 내 그 대학생들에게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논란이 되고 그 얘기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장이 약간 그 미니스커트 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맞지 않아서 논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름에도 레드 들어가잖아요. 네. 과거에도 그 베이비복스가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그 레드벨벳이 공연하는 데는 탁현민 행정관의 좀 입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퍼포먼스를 한번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레드벨벳이 거기서 빨간 맛을 부르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시대 서연이 참석을 하는데요. 여자 MC로도 지금 서연이 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MC로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그 김재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하고 그 청와대 측에서도 당일날 발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째 좀 약간 유추가 가능한 인물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럼 북한에서 한국 노래 많이 듣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북한에서 그 한국 노래를 듣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아름아름 어떻게 불법으로 CD나 뭐 USB를 통해서 이 한국 노래나 그런 것들을 접해서 듣고 있는 거고요. 뭘로 재생하지? 거기도 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재생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적발됐을 때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우지 간다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배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 은어로 배감 간다고 그런데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방식이라면은 노래뿐만 아니고 드라마도 네. 보겠어요? 예, 그 지난해 상반기에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가 북한 내에서 유명했던 드라마가 별에서 온 동무.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김수현, 전지현 네. 나왔던 드라마고요. 지난해 12월 13일에 판문점을 통해서 그 남한으로 온 오청성 씨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수술이 끝난 후에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여기가 남한이냐? 남한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지난해 그 강철비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북한군으로 등장한 정우성 씨의 어린 딸이 즐겨 듣는 노래로 빅뱅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슈화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촬영한 양우석 감독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북에서 한국 가요가 인기가 있고 특히 빅뱅의 인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미싱유가 영화 소재로 사용된 이유다라고 밝힌 적이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네. 만약에 이번에 공연에 가가지고 걸그룹 노래를 듣다 리듬 타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유사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싸이가 이 공연에 참석을 하려고 아마 최종 접까지 이거 하다 걸리면 어떻게 이대로 가나? 최종까지 했었는데 그 북한에서 네. 싸이의 공연 스타일을 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분방한 형식의 공연 스타일에 대한 뭐 북한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에 싸이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뭐 자유분방한 걸그룹이다 하더라도 약간 좀 짜여지고 이런 네. 제한된 의상 같은 걸로 공연을 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송을 하면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볼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 공연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고요. 실제 이게 방송으로 방영이 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대체 이런 것들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거죠? 네, 일단 북한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습득할 경우 반체제 사상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그 밑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00억 원이 걸린 경마 승부 조작. 마사회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홍준철 기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홍준철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본인이 부정 사기 경마를 했다고 자수한 꼴이에요? 네, 그렇죠.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무슨 일인지 살짝 개요를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K씨라는 사람이 2003년도가 2005년도에 경마 승부 조작을 해서 1,200억 상당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7년이 지난 2012년도에 마사회에 신고를 하죠. 쉽게 말해서는 자백을 합니다. 내가 사기를 쳤다. 그래서 마사회 쪽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뒤에 사후 사퇴 수습을 하고 또 이를 한 경마 팬들은 분노하죠. 1,200억이라는 돈을 사기를 쳤다는 그런 글을 올렸으니까요.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돈은 독립무수제라는 지금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환수 할 수 있는 은닉 자금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7년이나 지난 지금 무엇을 노리고 이걸 이야기를 굳이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마사회 측에서는 지금 그 마사회가 그 범죄 관련된 제보를 하면 포상금이 2천에서 최대 1억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측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내고 있고요. 본인은 K씨는 직접 그 전화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포상금을 노린 게 아니다. 마사회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고백을 하고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마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오가는 거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뭐 이 정도까지밖에 베팅이 안 되는데 그렇죠. 뭘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제 막건은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2게임에서 120만 원까지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최대 베팅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사설 경마장에서 사설 막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원래 10만 원인데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가운데에서 이제 뭐 1등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말을 정보를 받아서 기수로부터 아니면 조련사로부터 받아서 그 거기 있는 일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조교수라는 사람이 또 조교라는 게 어떤 건지 봤더니 말에 그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을 해요. 지금 그 K씨가 주장하는 기수가 8명에 그 조교사들이 2명이 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그 사설 경마장 차려놓고 베팅을 한 번에 판돈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한 번에요? 네, 판돈이. 그리고 베팅이 한 10배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뭐 이렇게 그 사기를 쳤다는 뭐 이런 일반적인 관측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1200억은 그러면 완전 껌이겠네요. 몇 번만 돌리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를 보면 사설 경마장에서 수천억대의 그런 사기꾼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엄청난 거기도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불법 도박이. 그럼 여기 연루된 사람들은 밝혀졌나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마사회에서 1차 2012년도에 이제 문의됐을 때는 그 기수들하고 이제 그 직접 만나게 했어요. 마사회는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수 이제 사기를 정보를 준 기수를 만나서 이거 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니까 기수들은 처음에는 안 줬어요. 뭐 아무 응대도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그 기수한테 통장으로 돈을 준 500만 준 돈 그 사본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수협회 장하고 그 기수하고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합의조로 주죠.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2013년도에 또 2차로 마사에 또 신고를 합니다. 2차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시 이제 마사회 쪽에서도 많이 당혹스러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체 조사를 해서 경마 승부 조작이 아닌 그냥 품위 손상죄로 기수 2명을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손반방이 징계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승부 조작이 마사회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거죠? 그때가 그 당시가 2002년, 2003년도에 일어났으니까 형사 공소 시간이 7년이에요. 형사 사건이. 근데 형사 사건이 지났고,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해도 뭐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그 관련자 1명만 이제 검찰 고발을 했는데 K씨가 아닌,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확인 안 했다. 이렇게 마사회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답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마 팬들은 축소 은폐 아니냐. 그래도 진상 조사를 해서 피해자는 경마 팬들인데 순수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울분을 갖고 있는 거죠. 경마 팬들의 그 피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사실 사설 경마장에서 따로 이루어진 일이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반 순수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정보나 말의 정보나 누가 1등을 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거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짬짬이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챙기는 이런 면에서는 자기네들 손해, 경마 팬들은 손해를 입은 거죠, 사실. 왜냐면 정보에서 소외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마 팬들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베팅은 자기네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 사기꾼들한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이거 피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근거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포상금 문제도 형사처벌을 내부자가 받아야 그리고 또 경중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주는데 뭐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마사회 측에서 말하는 포상금을 노린 그 신고 아니야 이것도 설득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어렵겠네요. 네. 그럼 대체 이 K씨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포상금을 실제로 받지도 못하고 처벌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일을 벌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 경마 개혁을 위해서 공명심 때문이었다. 건전한 경마
룰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 포상금에는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사회의 입장은요? 마사회는 현재도 뭐 지금 뭐 계속 그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정 경마에 대해서 각가지 대책을 내놓고 포상금도 그 일환이었고 뭐 경마 승부 조작의 사설 도박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날 개혁이나 청사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답보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뭐 처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 피해 금액을 환수할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게 던져만 놓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네요. 저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경마의 개혁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그 뭔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